네, 제시문 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인 자살에 대해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셀리 케이건이 저술한 데스에는 자신의 이익에 근거하는 합리성과 행위의 옳고 그름과 연관된 도덕성을 분리시켜 다루고자 한다. 삶의 질, 행복을 쾌락을 높이고 고통을 줄이는 데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합리성의 잣대로 판단할 수 있다면 고통의 점수가 쾌락의 점수를 압도하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자살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반면 타자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도덕적 의무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자살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고 한다. 자, 여기 글을 좀 보면 자살에 대해서 자살이 자살을 용인할 수 있는 것인가, 자살을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이 자살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가 합리성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가 도덕성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이 글의 특징은 뭐냐면 합리성과 도덕성을 따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합리적이다라고 하면 자살해도 된다. 또는 어떠한 부분에서 도덕성에 만족한다면 자살해도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떨 때 자살을 해도 되냐라고 얘기하냐면 합리적일 때 자살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합리성이 뭐냐? 합리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복 또는 쾌락을 높이고 고통을 줄이는 삶이라면 그거를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고통이 너무 크고 쾌락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통의 점수가 쾌락을 뛰어넘으면 굳이 살아갈 필요가 있느냐? 고통이 너무 크면 살아있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래서 고통의 점수가 쾌락의 점수를 압도하는 상황에서는 자살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도덕적인 측면에서 볼 겁니다. 합리적인 그 측면에서와 별개로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도덕적 의무를 지닐 때는 자신이 희생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도덕적인 측면에서만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건 굉장히 도덕적인 일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자살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그래서 특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리적인 부분과 도덕적인 부분을 완전히 분리하고 있어요. 도덕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도 된다라는 걸 합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 개를 분리해서 도덕성이 만족되거나 합리성이 만족된다라고 하면 자살을 해도 된다라고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 요 제시문 가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나를 봅시다. 제시문 나.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는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테러를 줄이기 위해 연구자들은 테러가 발생하는 원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테러리즘은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폭력이나 위협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심리적 충격이나 공포심을 유발하여 목적한 바를 관철하려는 행위이다. 이런 행위를 자행하는 테러리스트들을 광신자나 적개심으로 가득 찬 미치광이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테러리스트가 수행하는 극단적인 행위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은 공격을 감행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비용과 이익을 고려한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테러를 할 수 있다면 주어진 비용을 비교하여 이익이 가장 높은 방법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익이 크더라도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자살 테러는 과연 합리적인가? 성공적인 자살 테러는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이후에 테러리스트가 검거되어 배후 세력이 밝혀지거나 조직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자살 테러를 시도했던 테러리스트들을 면접 조사한 학자에 따르면 자살 테러는 사회적 약자가 자신이 처한 절박한 상황에서 탈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자살 테러에 실패하여 체포된 테러리스트들은 대부분 비참한 삶을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고 고백한다.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보면 자살 테러를 시도한 사람들은 극심한 가정폭력이나 가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극단적이고 절박한 상황에서 자살 테러가 성공하면 조직을 위해 헌신한 영웅이라는 명예가 남는다. 자, 나 제시문을 한번 함께 봅시다. 테러리스트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테러리스트들이 테러를 하는 이유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위협을 행사하고 사람들에게 공포심이나 충격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테러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 그 테러리스트들이 하는 행위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러리스트 입장에서는 이들의 행동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심지어 그들은 테러를 할 때 기본적으로 비용과 이익까지 계산을 해서 가장 그 이익이 높은 상태를 선택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테러 중에 이제 자살 테러는 과연 합리적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얘기하면 자살 테러를 하면 강력한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합리적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살 테러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검거된 경우에는 배후 세력이 밝혀질 위험도 없고 자살 테러니까. 그리고 그들의 그 기본 생활을 봤더니 굉장히 극심한 가정폭력이나 가난에 시달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아까 제시문 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통의 점수가 쾌락의 점수를 압도할 경우에는 오히려 자살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했던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그들은 자살을 하면서 헌신적인 영웅의 명예가 남기 때문에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제시문 나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다음은 제시문 다예요. 네, 제시문 다.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상황에 처해서 이로움, 이익을 택하느냐, 의로움, 옳음을 택하느냐는 매우 어려운 판단이다. 이로움과 의로움은 모두 필요한 것이니 현실적으로는 의로움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로움이 적당히 충족되어야 하고 이로움을 추구하는 가치관에도 의로움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공자는 이를 보면 의를 생각하고 견리사의라고 합니다. 위태로운 것을 보면 목숨을 바치며 오랫동안 공궁해도 평소에 하던 말을 잊지 않는다면 인격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눈앞에 이익이 있으면 먼저 그것을 취하는 것이 의로움에 합당한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로움을 가치 판단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이로움의 추구가 나쁜 것인가? 견리사의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익 추구가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보라는 뜻이다.
이익이 된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쫓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익을 개인의 욕망에 따라 무한하게 팽창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의로움의 통제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본 것이다. 예, 제시문 다의 경우에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이로움과 의로움이 서로 적당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게 기본 핵심이에요. 이로움과 의로움이 적당히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냐면 바로 의로움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눈앞에 이익이 있을 때 그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아니느냐를 먼저 찾아보지 말고 의로움에 합당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견리사의라고 하는데 이 견리사의가 의로움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부정되는 게 아니라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보라는 겁니다. 따져보고 무엇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시문 3개를 보고 출제자는 어떤 문제를 냈냐면 이런 문제를 냅니다. 제시문 다에 드러난 관점에서 제시문 가와 나를 평가해 봅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제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제시문 다의 핵심 키워드는 이로움과 의로움의 조화죠.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인데 가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면 합리성에 관한 내용과 도덕성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합리성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테러나 자살 테러가 합리적으로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에겐 합리성을 지닌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가를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제시문 다에서 이야기한 용어와 제시문 가와 나에서 이야기한 용어가 약간 다르니까 그것을 먼저 좀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제시문 다는 이로움과 의로움이 적절히 충족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둘이 연계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로움보다 의로움을 가치 판단의 우선순위에 두고 공자의 견리사의는 이익을 추구할 때 항상 의로운 일인지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익 추구가 의로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제시문 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합리성과 도덕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시문 가의 합리성은 제시문 다에서는 이로움에 해당되는 거고요. 도덕성은 의로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움과 의로움이 연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제시문 가에서는 합리성과 도덕성을 그냥 분리해 버렸어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별개로 분리를 해버렸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글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한편 제시문 나는 테러리스트들의 행위가 자신의 이익만의 관점, 즉 합리적인 관점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비용과 이익을 계산한 결과물로 자살 테러나 테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익에 해당되는, 즉 합리성만 따지면 안 되고 이로움만 따지면 안 되는, 즉 의로움을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덕성의 통제 하에서 합리성, 즉 이익을 추구해야 함을 주장하는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는 제시문 나의 테러리스트들의 행위는 도덕성이 배제된 합리성, 즉 도덕성이 배제된 이익이다라고 비판을 할 수 있다. 자, 요렇게 평가를 하면 그 문제를 낸 사람이 출제한 그 출제 의도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가할 수 있다 또는 비판할 수 있다라는 말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런 말들 대신에 개인의 생각을 좀 더 추가해서 글을 쓰면 아주 올바른 그런 좋은 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주차 마지막 내용은 논술의 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논술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의 평가 기준은 결국은 평가니까 채점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논술의 채점 기준을 주안점으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논술의 채점 기준은 저희가 4주차 마지막 수업 때 논술의 구성과 내용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지를 설명을 하면서 논술 평가 기준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의 채점 기준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창의성, 그 다음 주제의 명료성, 그 다음에 논증에서의 적절성, 표현의 정확성, 사고의 깊이,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창의성은 주제에 접근하는 시각이 얼마나 독창적인가, 그리고 얼마나 창의적인가에 대한 평가 기준인데요. 글을 쓰는 사람이 그 주제에 접근하는 시각을 비롯해서 어떻게 논거를 구성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얼마나 독창적이고 창의성을 보여주는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네, 두 번째는 주제의 명료성인데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명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도 전혀 모르겠으면 그거는 좋은 논술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주제가 명료하지 않으면 글을 읽는 사람이 달라지면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사람이 어떤 글을 읽었고 B라는 사람이 또 그 글을 읽었고 C라는 사람이 또 그 글을 읽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제가 명료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글을 여러 사람이 읽었을 때 똑같은 해석이 될 경우에는 그 글은 일반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글이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바로 주제가 명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논거입니다. 논거에서의 적절성입니다. 협소한 자료, 몇 개의 자료를 일반화되는, 그러니까 몇 개의 자료, 아주 몇 개의 협소한 자료를 가지고는 어떤 주장을 펼 때 그거를 일반화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반화하지 않은 자료를 이용해서 논거를 제시한다면 그거는 과학적인 논술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논거에는 그런 편견이나 선입견에 치우치지 않고 일반화된 논거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가 바로 논증에서의 적절성입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는 표현의 정확성입니다. 표현이 정확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사용된 단어가 적절하지 않거나 또는 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문법에 맞지 않은 표현을 쓰면 해석이 어려울 거예요. 해석이 어려우면 당연히 좋은 논술이 아니겠죠. 그래서 좋은 논술이 되려면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이 이용되어야지 좋은 논술이 되고 그러면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고의 깊이입니다. 자, 사고의 깊이는 얼마나 과학적으로 높은 질을 가진 글인가를 결정하는 게 바로 사고의 깊이인데요. 똑같은 글을 쓰더라도 초등학생들이 하는 사고와 중학생들이 하는 사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 하는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사고 수준에 의해서, 즉 지식 수준에 의해서 그 글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식 수준에 맞는 사고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이끌어 가야지만 되고 단어를 자기 수준에 맞는 단어를 선택해야지 좋은 논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고의 깊이, 즉 폭넓은 사고가 드러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게 그 논술 채점 기준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5가지 측면에서 논술의 평가 기준을 봤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일반 학교에서 학교 현장에서 논술 문제를 내고 그 논술 문제를 평가할 때 실제로 평가하는 그 예를 지금 써놓은 겁니다. 이거는 우리 학교에서 논술을 쓸 때 평가하는 예인데,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주제의 명확성, 아까 얘기했던 그 주제의 명료성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논거의 적절성 역시 앞에서 얘기했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에 있는 내용이 약간 변형이 되어 있는데 약간 다른데, 전개의 논리성입니다. 이 학생이 쓰고 있는 각 문단별로 이것들이 제대로 이제 전개가 논리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즉 논리성을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성의 체계성. 이제 구성의 체계성은 여러 가지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데, 핵심 주제가 뭔지, 그 다음 그 핵심 주제를 뒷받침하는 것들이 제대로 오고 있는지, 그 다음에 단락과 단락이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학생들을 보면 글 전체가 이만큼이라고 하면 서론을 반 쓰고 본론이랑 결론을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렇게 글을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경우에는 전체 글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서론 이만큼, 본론이 줄을 차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론이 다시 요약하는 형태, 이런 정도의 분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론만 한참 얘기하다가 본론과 결론에서 별 이야기 없이 그냥 글을 맺어버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A4 용지, A4 몇 장 정도, 2장 정도로 쓰라라고 했는데 한 장을 쓴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많이 써서 3장, 4장을 쓴다거나 하는 이런 분량도 학교 현장에서는 그 논술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입니다. 맞춤법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또는 주어, 서술어, 호응이 제대로 있는지, 그 다음에 올바른 문장을 쓰고 있는지, 그 다음 논술에 적합한 표현을 쓰고 있는지, 거기에다가 이 학생이 쓴 단어, 특히 물리의 경우에는 그 물리적인 개념, 힘이라는 개념과 에너지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그 용어를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평가 기준으로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평가 기준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학생들도 이제 앞으로 학교에 나가게 되면 이런 평가 기준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제가 낸 과제를 보면 학생들이 과학 글쓰기를 제가 이제 과제로 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평가 기준으로 학생들을 평가할 건지를 포함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글을 평가할 때 나는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것도 나름 정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5주차 수업을 하면서 이제 과제로 내야 될 건데, 보겠습니다. 자연 현상을 관찰과 실험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자연의 기본 원리를 알아내는 것이 과학 탐구 활동이다. 미안합니다. 과학 탐구 활동이다. 이 과학 탐구 활동을 설명하고, 과학 탐구 활동을 설명할 때 좀 문장이 어색하네요. 과학 탐구 활동을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수학이라는 과목을 쓰는데, 이 수학이 어느 단계에 사용되는지,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은 과학 탐구가 뭔지를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과학 탐구 그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설명한 과학 탐구에서 수학이라는 도구, 수학이라는 과목은 어느 단계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수학이 과학 탐구에 중요한지를 자연과학 법칙 또는 원리를 예로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써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600자 내외니까 A4 용지 반 장에서 한 3분의 2 정도 될 것 같은데,
요 정도로 글을 써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예, 메일은 아시겠지만 hunhe@korea.kr입니다. 그래서 메일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이 제출 기한은 다음 주 수업 전까지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업 6주차 수업을 이제 제가 아까 줌으로 한다고 했어요. 줌으로 해서 화상 강의를 실시할 건데 여러분들이 제출한 그 과제를 여러분들이 제출한 이 수학에 관한 그러니까 수학이 왜 필요한지 어느 단계에서 쓰이는지 쓴 여러분들의 그 내용을 제가 받아서 그날 여러분들과 같이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나머지 시간은 좀 더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이 다음 주 목요일 전,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업이 끝나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파워포인트가 아니고 줌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같이 홈페이지에 올릴 테니까 그 수업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영상도 함께 보고 다음 줌 수업을 할 때 크게 이제 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